괴멸까지 단 한 방. 중국 정부 초비상 빨간불. 현무 6.25 현무 7스펙. 쾌속 공개. 14톤 다탄두 위력. 수소압력탄 30발 화력. 지난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현무-5 미사일이 최초로 공개됐다. 현무-5는 탄두 중량이 AT인 세계 최대 수준의 초고위력 지대지 탄도미사일로 파괴력이 워낙 강력해 괴물미사일로 불린다. 이 미사일은 유사시 지하 100m에 있는 북한 전쟁지휘시설, 지하 군사기지 등을 관통해 파괴하려고 개발됐다. 현무-5는 구축, 좌우 9개씩 18개의 바퀴, 이동식 발사 차량, T1, 위 원통형 발사관이 얹어진 형태로 공개됐다. 군 당국은 현무-5의 재원을 밝히지 않았지만 공개된 외형으로 보면 2탄 고체연료 엔진의 발사 중량 36T, 길이 16m, 직경 1.6m, 최고 고도 1000km, 최고 속도 마하 10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날 오후 남대문 물결표 광화문 서울 강북 도심에서 열린 시가행진 때 현무-5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날 오전 서울공항에서 열린 기념행사 때 나온 무기들이 도심 시가행진에 참가했기 때문에 일부 언론들은 현무-5가 시가행진에 등장했다고 오보를 내기도 했다. 현무-5가 서울 도심 시가행진에서 빠진 것은 너무 크고 무겁기 때문이다. 도심 시가행진에 참가한 전차, 자주포 같은 기갑 장비들은 서울공항에서 출발해 한강대교를 건너 용산을 거쳐 남대문 쪽으로 진입했다. 한강대교의 설계 차량 하중은 43T이다. 현무-5 이동식 발사 차량은 미사일 무게 36T의 차량 무게를 합치면 전체 무게가 한강대교 설계 하중 43T를 훨씬 넘는다. 현무-5 이동식 발사 차량의 길이는 약 20m다. 서울시는 적재물 포함 길이 16.7m가 넘는 차량이 운행하면 과적 차량으로 단속한다. 현무-5가 한강대교를 통과하기에는 너무 크고 무거웠다. 너무 크고 무거워 생긴 현무-5의 기동성 제약 문제는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에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북한 ICBM은 현무-5보다 더 크고 무겁다. 북한은 유사시 미사일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 이동식 발사 차량을 도입했다. 고정된 미사일 발사대는 위치가 노출돼 한국과 미국의 탐지와 타격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한미의 감시를 피해 이동식 발사 차량으로 이동한 뒤 옮겨간 장소에서 미사일을 세워 발사하려고 한다. 북한이 지난달 31일 고체 연료 신형 ICBM 화성 19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지난 1일 발표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화성-19형은 11축, 좌우 11개씩 22개의 바퀴,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발사됐다. 길이가 최소 28m 이상으로 보이는 화성 19형은 북한이 지금까지 공개한 ICBM 중 가장 크다. 앞서 북한이 발사한 ICBM인 화성 17형은 11축 이동식 발사 차량을 사용했고 길이는 23m. 화성 18형은 9축 차량에서 발사됐고 길이는 20m가량이었다. 이동식 발사 차량의 바퀴수가 많을수록 무게를 더 견딜 수 있으므로 미사일의 무게와 크기를 키우거나 탑재한 탄두의 수를 늘릴 수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최신형 화성포 19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며 최종 완결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지난 1일 보도했다. 하지만 국내외 전문가들은 북한 ICBM 기술 수준을 두고는 아직 미완성이란 분석이 많다. 특히 갈수록 덩치가 커지는 이동식 발사 차량을 두고 여러 의문이 나온다. 크고 무거운 화성 19형 이동식 발사 차량은 도로가 튼튼하고 넓은 곳에서 실제 운용이 가능하다. 북한은 경제난으로 도로 사정이 나쁘다.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서 민망하다고 말한 바 있다. 북한의 도로폭이 거대한 ICBM 이동식 발사 차량이 다닐 수 있을 만큼 충분한지, 노면이 이동식 발사 차량의 무게를 견딜 만큼 단단한지 의문이다.
이동식 발사 차량이 비포장도로에서 이동하고 발사하면 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고 한다. 또 한미 정보당국은 군사정찰 위성과 정찰기 등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차량 동선을 감시하며 이동 범위를 눈여겨보고 있다. 그동안 북한이 ICBM을 주로 발사한 곳은 평양 일대였다. 한미 정보당국은 평양시 외곽 산음동에 있는 미사일 연구단지에서 ICBM을 조립한다고 평가한다. 2022년 3월과 11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지점인 평양 일대는 직선거리로 4km가량 떨어져 있다. 이는 북한이 평양에서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을 함경도 산속 등으로 마음대로 이동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의 현무 -5 미사일이 서울 한강을 마음대로 못 넘듯이 북한 ICBM도 평양 대동강을 건너기 어려운 것이다.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은 기동성을 확보해 유사시 생존성을 키우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 북한의 경우 열악한 도로 사정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 장영근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미사일센터장은 북한은 왜 백화점식 탄도미사일 개발하나 분석 자료에서 화성 19형은 북한의 고체 추진체 기술 수준과 크기를 고려했을 때 길이는 최소 28m 이상의 최소 발사 중량이 80t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크기와 중량을 고려하면 운용 기동성이 너무 떨어져 전쟁 시에는 실제 운용 측면에서 효율성이 너무 낮을 것이다. 이번 발사 전에도 한미 정보자산의 발사 준비 상황이 노출됐으며 유사시 이런 노출로 선제 타격의 대상이 된다. 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이 거대한 화성 19형을 실전에 활용하기보다는 괴물 ICBM으로 홍보를 극대화해 북한의 ICBM 기술의 우월성과 억제력 강화를 선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 푸틴 핵교리 개정 승인, 핵보유국 지원받은 비핵보유국의 핵 사용, 종합.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는 비핵보유국의 공격에 있어서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19일 현지 시간 핵교리, 독트린을 변경했다. 개정 핵교리의 골자는 비핵보유국이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나 동맹국을 공격할 경우 공동공격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즉 자국과의 전쟁에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와 같은 서방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셈이다. 러시아 국영통신사 타스, 리아 노보스티 등에 따르면 이날 푸틴은 개정된 핵교리를 승인하는 대통령령, 러시아 연방의 핵억제 정책에 관한 기본 원칙에 서명했다. 개정된 핵교리는 이날부터 발효된다. 여기에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침략이 영토 보전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경우 러시아 또는 동맹국에 대한 침략은 연합 전체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 러시아 또는 동맹국에 대한 대량 살상무기 사용이 있을 경우 등도 명시됐다. 대량 살상무기는 미사일이나 무인기, 드론 등이 대규모로 발사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타스는 재래식 무기로도 러시아 주권에 심각한 위협이 가해지는 경우, 즉 연방국가의 일부인 벨라루스에 대한 공격이나 전투기, 순항 미사일, 드론 또는 기타 항공기가 러시아 국경을 넘어 대량으로 발사되는 상황 등은 핵 대응이 가능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전반적 기조가 미국과 유럽의 서방국가 군사동맹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은 전체에 대한 공격이라는 교리를 따온 것으로도 보인다. 핵무기 사용 결정은 러시아 연방 대통령 푸틴이 내린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현재의 정치 환경에 맞게 교리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러시아의 핵교리는 적으로부터의 핵공격 또는 국가 존립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만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으로 돼 있었다. 하지만 자국과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서방국가로부터 무기 지원을 받는 상황 등이 이어지자 핵교리를 수정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푸틴은 올해 9월 25일 핵교리 개정을 공식화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날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핵교리 수정이 실질적으로 공식화됐다고 말했다. 뒤이어 푸틴의 승인이 이뤄졌다. 승인 시기에서도 의미가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내부에 대한 장거리 미사일 사용 허가 결정을 내린 직후 승인이 이뤄졌다는 점에서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 등 서방 국가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읽히는 부분이다. 이날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1000일째 되는 날이기도 하다. 3. 시진핑, 반 트럼프 전선 구축, 연쇄회담, 1령, 경제판 2+2, 신설.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글로벌 주요 국가 간 이합 집산이 본격화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고관세 정책에 맞서 힘을 합치거나 그간 소원했던 국가와 관계 개선에 나서는 등 이해득실에 따라 분주한 모습이다. 19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18일 현지 시간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 중인 브라질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회담을 하고 양국 외무경제 강요가 참석하는 경제판 2+2 회의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일본이 외국과 경제판 2+2 회의를 창설한 것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다. 내년 1월 이후 이른 시일 내에 첫 회의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기로 했다. 일본과 영국은 경제판 2+2 회의에서 고관세를 내세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무역협상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10에서 20% 보편관세가 현실화하면 자동차 등 수출로 먹고 사는 일본은 치명타다. 유럽연합을 탈퇴한 영국은 일본과 손잡고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또 양국 경제판 2+2 회의는 반도체, 광물 등 중요 물자의 공급망 강화 방안을 다룬다. 일본과 영국은 방위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내년 예정된 영국 항공모함 타격단의 인도 태평양 파견과 일본 자위대가 다른 나라 함정 및 항공기를 방어하는 무기 등 방어를 영국군에 적용하는 방침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이 이탈리아와 함께 추진 중인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도 속도를 낸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도 첫 정상회담을 열고 경제와 안보 분야 협력을 논의했다. 두 나라는 액화 천연가스와 전기차 관련 산업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15일 페루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양자회담을 열고 전략적 호혜 관계 추진을 재확인했다. 중국도 외교 무대를 적극 활보하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나섰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G20 정상회의에서 최빈국의 일방적 개방을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시 주석은 지금까지 주고받기를 중시했지만 트럼프 당선인을 염두에 두고 달라졌다는 평가다. 시 주석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시장 다변화를 앞세워 중남미 등 개발도상국으로 활동 영역을 넓혔다.